경제학 교과서에 테일러 준칙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냐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저는 지금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계 출장을 와 있습니다. 마침 테일러 교수가 강연하는 자리가 있어서 강연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분이 테일러 교수시죠? 당신이 직접 만드신 테일러 룰에 입각해서 지금 적정금리를 계산한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테일러 교수는 5%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니까 기준금리를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만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고 테일러 준칙을 만든 테일러 교수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페드와치 전망을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 6번을 예상하고 있고 연준의 점조표는 중위값이 3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테일러의 선택은 한 번 혹은 두 번이었습니다. 이날 테일러가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리 그리고 금리를 움직이는 어떤 동인에 대해서 그 인플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번 인플레라는 존재가 새로운 영역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하자면 새로운 영역, 즉 과거와는 달라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날 강연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높은 영역으로 가고 있다. 즉 어떤 세계화의 단절, 팬데믹 이후에 높아진 거래 비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높아진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줄였지만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재정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연 말미에 마무리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부채 화폐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죠. 중앙은행이 부채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균형 재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늘 테일러 교수는 강조를 하는데요. 이날도 어떤 계속되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중앙은행은 규칙 기반 정책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그러지 못했다. 즉 균형 재정에 따르게 되면 사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인플레는 2%로 돌아가야 된다. 이 2%라는 목표는 나라마다 다른 것이라서 꼭 다른 나라가 2%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만큼은 꼭 2%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 인플레는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그는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통화 정책 당국자들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통화 정책 전문가 사이에 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테일러 교수가 팬데믹 이후에 비교적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긴 했지만 이날도 기준금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보면 이런 스탠스가 경제학자 사이에 상당히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날 몇 개 세션을 들어봤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글렌 허바드 콜롬비아대 교수 강연인데 기본적으로 경제학 관점에서 이 AI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깊은 속내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성 증가가 상당히 부진했다. 90년대 초반에서 10년 동안 붐이 일어났는데 ICT 혁명에 의한 것이었고 이게 비즈니스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2010년 초에는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생성형 A라는 엄청난 게 왔다. 이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어떤 굉장히 폭발적인 무엇이다. 1억 명 사용자 돌파하는데 넷플릭스가 3천일 걸렸는데 트위터 X, 페이스북은 1,500일 걸렸고 챗GPT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맥킨지 연구 따르면 이게 높이는 생산성이 0.5%포인트 되고 단순히 노동시장과 결합을 해서 저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같은 높은 수준의 일자리 역할을 하면서 나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게 핵심이죠. 단순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내가 AI와 결합해서 더 우수인지가 되는 그래서 AI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될 거다.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임금을 인상시킬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1940년생 노교수이신 이분 테일러 옆에 계신 이분인데요. 도미닉 살바토레라는 분이 사회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AI를 보니까 최근 우리 곁을 떠나간 솔로 교수가 떠오른다. 이 로버트 솔로 교수 2주 전에 돌아가셨죠.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도 경제학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입니다. 성장 이론의 거의 창시자인데요. 1950년에 만든 그런 솔로 모형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이 주로 기술 진보에 의해 주도된다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교수가 말합니다. 컴퓨터를 보고 한 말이 떠오른다. 뭐냐? 이게 당시 그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불렸는데 당시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될 때겠죠. 80년대. 솔로 교수가 생산성 통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IT의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술 진보가 실제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허바드 교수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마침 오늘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나왔고 신규 일자리가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21만 6천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동이 다시 튀어오른다는 데이터에 채권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전미 경제학에서 만난 제니스 에벌리 교수의 얘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어떤 하이브리드 근무로 표현했는데 재택근무 때문에 젊은 대졸 여성 노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 그걸 넘어서 역대 최대로 올라갔고 미국에서 자란 미국 출생 노동자의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타이트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는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니까 꼭 신문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전미 경제학계 얘기 혹은 다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